엄마, 전 결혼 안 할 거예요. 딸아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2015년 가을, 청진 우리 집 부엌에서였습니다. 강냉이 죽을 끓이다가 딸아이가 뜬금없이 그런 말을 꺼낸 겁니다. 21살, 시집갈 나이가 훌쩍 넘었는데 결혼을 안 하겠다니요. 무슨 소리냐, 은혜야. 네 나이가 벌써 21인데. 엄마 시대랑 다르다니까요. 전 사랑 없이는 못 살아요. 한국 드라마에서 보면 남자들이 얼마나 다정한데요. 한국 드라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요즘 장마당에서 USB 단속이 얼마나 심한데 우리 딸이 그걸 본다는 게 아닙니까? 저는 얼른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은혜야. 그런 소리 밖에서 하면 큰일 난다 알겠니? 딸아이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세상이 이미 우리 집 안까지 들어와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제가 20살 때는 말이죠. 부모님이 정해주신 분과 결혼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1978년생인 제가 결혼한 건 1998년. 그러니까 20살 때였죠. 중매로 만난 사람이 지금 제 남편입니다. 만난 지 석 달 만에 결혼했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시집갔습니다. 여자는 시집가면 끝이야. 남편 잘 섬기고 자식 낳아 키우는 게 여자 도리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사셨고, 할머니도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여자가 사랑이니 연애니 하는 건 자본주의 썩은 문화라고 배웠습니다. 남편은 청진 제강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습니다. 월급은 제대로 안 나왔지만, 그래도 성실한 사람이었죠. 배급이 끊긴 건 90년대 중반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장마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집에서 만든 두부를 팔았고, 나중엔 중국에서 넘어온 옷가지를 팔았습니다. 장마당 생활이 15년째 되던 해, 딸아이가 고등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예쁘게 자란 딸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좋은데 시집 보내야지. 우리 때처럼 고생은 안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 생각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장마당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문들. 청진 수남 장마당은 아침 6시면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장마당 입구 쪽에 자리를 깔고 중국산 옷가지를 팔았습니다. 옆자리는 김 언니라고 저보다 5살 많은 분이었는데 함께 물건을 떼다 팔곤 했습니다. 순이야, 요즘 젊은 것들 봤나? 김 언니가 어느 날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2014년쯤이었을 겁니다. 젊은 것들이 왜요? 결혼을 안 한다니까. 25, 30 넘어도 시집 안 가고 그냥 산대. 심지어 남자랑 그냥 사는 애들도 있다며?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결혼도 안 하고 남자랑 산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김 언니는 진지했습니다. 내 조카딸이 그러는데 요즘 애들은 결혼하면 손해래. 남편 뒷바라지에 시댁 눈치에 애 낳으면 더 고생인데 왜 결혼하냐는 거야. 차라리 혼자 벌어서 혼자 쓰고 사는 게 낫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북한이 그렇게 변하고 있었나?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장마당에 나오는 젊은 처녀들 중에 30 가까이 되도록 결혼 안 한 애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때문이래. USB로 몰래 보는데 거기 나오는 남자들이 얼마나 잘생기고 다정한지. 우리 북한 남자들은 눈에도 안 찬대. 김 언니의 말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그게 문제였구나 싶었습니다. 비사회주의 단속반에서 그렇게 단속해도 USB는 계속 돌았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USB 하나에 한국 드라마가 몇십 편씩 들어있었고, 젊은 애들은 밤새 그걸 봤습니다. 저도 한 번 봤습니다. 딸아이가 숨겨둔 USB를 몰래 본 적이 있죠.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꽃다발을 주고, 비 오는 날 우산을 받쳐주고,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걷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게 사람 사는 세상이구나.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 딸아이가 결혼 안 하겠다고 선언한 다음 날, 저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혜 애비, 딸이 결혼을 안 하겠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답니다. 한국 드라마 보고 눈이 높아져서.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어. 당에서는 사상 교양을 강화하라고 하는데
젊은 것들은 다 딴 세상 이야기만 들으니 우리 부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아이는 방에서 이어폰을 끼고 또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며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러다 우리 은혜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큰일은 따로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딸아이의 그 한마디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줄은요.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며 저는 자꾸 주변을 살폈습니다. 젊은 처녀들이 모여서 수근거리는 소리, 몰래 USB를 거래하는 모습, 단속반이 지나가면 황급히 숨는 장면들. 북한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제 딸이 있었습니다. 21살, 결혼도 안 하겠다는 딸, 한국 드라마 같은 사랑을 꿈꾸는 딸.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은혜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까지 저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숨기고 있던 비밀, 딸아이가 결혼 안 하겠다고 선언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우연히 딸아이 방을 청소하다가 이불 밑에 숨겨둔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볼까 말까 망설였지만 딸 걱정에 결국 펼쳐봤습니다. 오늘 준혁이를 만났다. 공원 뒤편 빈 창고에서 준혁이가 내 손을 잡고 은혜야, 너랑 평양 가고 싶다고 했다. 한국 드라마처럼 로맨틱했다. 엄마 아빠한테는 절대 말 못한다. 알면 난리 날 테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딸이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니. 그것도 몰래. 빈 창고에서.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북한에서 처녀가 남자랑 몰래 만나다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비사회주의 행위로 찍히면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가 타격을 받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야근을 나갔고 집에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은혜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다. 왜요? 너 남자 만나니? 딸아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고개를 들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 만나요.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 당당함에 저는 더 놀랐습니다. 제가 딸아이 나이였을 때 부모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했을 겁니다. 엄마는 사랑해본 적 없잖아요. 딸아이는 방에서 USB를 꺼내왔습니다. 엄마, 이거 한 번만 보세요. 제발. 은혜야, 이거 걸리면 우리 가족 다 끝나는 거 알지? 알아요. 그래도 엄마가 봐야 제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서요. 저는 딸아이와 함께 작은 TV 앞에 앉았습니다. 커튼을 꼭 닫고 볼륨을 최대한 낮추고 문틈을 신문지로 막았습니다. 그렇게 조심조심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위해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꽃다발과 케이크를 선물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요 라고 말했고 남자는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꽃을 준 적이 있나? 생일을 챙겨준 적이 있나? 아니, 제 생일이 언제인지나 알까?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보셨죠?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예요. 서로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거라고요. 딸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사랑해본 적 없잖아요. 아빠랑 결혼한 것도 할아버지가 정해줘서 한 거고, 그렇게 살라고 하면 전 못 살아요.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저 시켜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림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여자의 운명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은혜야, 하지만 여기는 북한이란다. 한국하고는 다르단 말이야. 그게 문제예요. 엄마,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요? 같은 하늘 아래 사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살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2016년 봄이었습니다. 장마당에 나갔다가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비사회주의 단속반 차가 장마당에 들이닥쳤습니다. 젊은 처녀 둘을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친 채 울면서 끌려가는 모습이었죠. 뭔 일이래? 김 언니한테 물었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해줬습니다.
남자랑 여관에서 자다 걸렸대. 결혼도 안 한 애들이.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은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혁이라는 남자랑 빈 창고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만약 걸리면? 그날 저는 장사를 접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다행히 은혜는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은혜야, 절대로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알았지? 걸리면 우리 가족 다 망하는 거야. 엄마, 저 그런 거 안 해요. 준혁이랑 그냥 이야기만 해요. 이야기만 해도 안 돼. 처녀가 총각이랑 둘이 만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제발 엄마 말 들어.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저를 믿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우리 세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마당 언니들의 한숨. 그 사건 이후로 장마당에서는 젊은 세대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요즘 애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결혼도 안 하고 남자랑 그냥 산다며? 한 언니가 혀를 찼습니다. 그게 다 한국 드라마 때문이야. 저쪽은 잘 사니까 저렇게 사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근데 솔직히 말이야. 김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거 아니야? 나도 남편 중매로 만났는데 술만 먹으면 손찌검이야.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은 또 얼마나 어려운데. 그 말에 여러 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으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못되게 굴어도 시댁에서 구박해도 그저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애들은 달랐습니다. 내 조카 딸이 그러더라고. 결혼해서 뭐가 좋냐고. 남편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애 낳아서 키우고 그렇게 고생하느니 혼자 사는 게 100배 낫다고. 평양에는 아예 결혼 안 하는 처녀들이 많대. 돈 벌어서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며. 심지어 남자친구는 있는데 결혼은 안 하는 애들도 있대.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니까 헤어지기도 쉽고.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론 이해가 됐습니다. 여자가 왜 꼭 결혼해야 합니까?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댁 눈치 보며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두려웠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미래, 딸의 미래, 그해 여름, 저희 아들 민수가 군대에 갔습니다. 19살, 이제 막 청춘인 나이에 10년 군 복무를 하러 갔습니다. 배웅하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이면 30입니다. 청춘을 다 바치는 겁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저 잘 다녀올게요. 민수는 씩씩하게 웃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걸. 군대에서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구타와 기압에 시달린다는 소문을 저도 들었습니다. 딸 은혜는 오빠를 배웅하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날 밤 은혜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무서워요. 뭐가 무섭니? 오빠는 10년 동안 고생하고 저는 시집가라고 하고 우리 인생이 이미 다 정해진 것 같아서 무서워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 말이 맞았으니까요.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국가가 시키는 대로, 당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은혜야, 엄마가 지켜줄게. 그렇게 말했지만 제가 뭘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저도 이 체제 안에서 그저 살아가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땅을 떠나야 하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은 작은 씨앗처럼 제 마음속에 심어졌고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인민반장의 방문? 2017년 이른 봄이었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할 무렵, 인민반장 김동무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는데 남편은 공장에 있고 저만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순이 동무, 집에 있나? 문을 열자 인민반장이 심각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인민반장이 이렇게 찾아온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반장 동무? 순이 동무 딸, 은혜 말이요. 요즘 어디서 뭐 하는지 아시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들킬 게 들킨 겁니다. 집에서 집안일 거들고 있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동네 사람들이 봤다고 하오. 은혜가 남자 하나랑 공원에서 만나는 걸. 처녀가 총각이랑 둘이서 만나다니.
이게 사회주의 생활 문화에 맞는 행동이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결국 들킨 겁니다. 반장 동무. 제가 몰랐습니다. 당장 야단치겠습니다. 야단쳐서 될 일이 아니오. 요즘 젊은 것들이 다 버릇없이 굴어서 당해서도 골치 아파하고 있소. 다음에 또 그러면 비사회주의 단속에 넘긴다고 전하시오. 인민반장이 가고 나서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비사회주의 단속에 넘어가면 끝입니다. 노동 단련대에 보내지거나 더 심하면 정치범 수용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은혜가 저녁 때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딸의 뺨을 때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때린 거였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했니? 조심하라고 했잖아. 은혜는 뺨을 감싸 쥐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그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사세요? 왜 우리는 사랑하면 안 돼요? 한국에서는 다 자유롭게 만나고 사귀는데 여긴 한국이 아니야. 북한이란 말이야. 그래서 싫다고요. 이 나라가, 이 땅이 싫어요. 딸아이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그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딸을 지키려고 한 건데 왜 이렇게 된 걸까? 더 심해지는 단속. 그 사건 이후로 단속이 더 심해졌습니다. 비사회주의 단속반이 장마당을 수시로 들이닥쳤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를 찾는다며 집집마다 수색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썩어빠진 자본주의 문화에 물들어서 당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더라. 김 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USB 걸리면 그냥 끝이야. 정치범 수용소 가는 거지. 장마당에서 장사하던 젊은 처녀 하나가 끌려갔습니다. 한국 노래를 흥얼거렸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냥 흥얼거렸을 뿐인데 누가 고발했고 끌려갔습니다. 저 애 24밖에 안 됐는데 부모도 같이 조사받는다더라. 사상 교양을 제대로 안 시켰다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은혜도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집에 USB가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수색당하면 저는 그날 집에 가자마자 은혜한테 USB를 다 없애라고 했습니다. 엄마, 이게 제 유일한 낙인데 낙이 뭐가 중요하니? 목숨이 중요하지. 은혜는 울면서 USB들을 꺼내왔습니다. 대여섯 개나 됐습니다. 저는 그걸 다 부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딸아이는 방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석탄 배급이 끊긴 지 오래라 난방이 안 됐습니다. 저희는 장마당에서 나무를 사서 떼야 했는데 그것도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엄마, 너무 추워요. 은혜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손발이 얼어서 파래졌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아주며 제 체온으로 녹여줬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봄 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추위보다 더한 건 굶주림이었습니다. 장마당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사람들한테 돈이 없으니 물건이 안 팔렸죠.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날이 많았습니다. 순이야, 오늘 강냉이 좀 나눠줄 수 있나? 옆집 박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쭉 빠져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박 언니, 우리도 없어요. 미안해요. 그래, 우리 애들이 사흘째 굶었는데 어쩌면 좋으니. 박 언니는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저 집은 더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누워있고 아이 셋을 박 언니 혼자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엄마, 박 언니한테 우리 강냉이 좀 줘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없어서 못 주는 거야. 그래도 우리는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나눠주면 안 돼요? 결국 저는 강냉이 한 바가지를 박 언니한테 갖다 줬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물에 강냉이 몇 알 넣고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갈 수 없는 아픔. 2017년 가을,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배가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했습니다. 동료들이 업고 집에 왔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병원 가야 돼요. 병원에 무슨 돈으로 가? 약도 없는데.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병원에 가봤자 의사가 진찰만 하고 약은 없습니다. 약을 구하려면 장마당에서 사야 하는데 그것도 비쌌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약이 한 알에 위안화 몇십 위안씩 했습니다. 그래도 가봐야죠. 이러다 큰일 나요.
저는 남편을 업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진찰하더니 위험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제산제를 먹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병원에는 약이 없었습니다. 장마당에서 구해보시오. 의사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장마당을 뛰어다니며 제산제를 찾았습니다. 중국산 약을 파는 사람을 찾아서 간신히 한 통을 샀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 식구가 일주일은 먹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약을 먹고 나서야 좀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아프면 죽는 겁니다. 돈 없으면 약도 못 구하고 그냥 죽는 겁니다. 엄마, 우리 이렇게 계속 살 건가요? 어느 날 밤, 은혜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촛불을 켜고 앉아있는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렇게 계속 살 건가요? 추워서 떨고, 배고파서 잠 못 자고, 아파도 약 못 구하고, 준혁이는 군대 가서 고생하고 있고, 오빠는 10년 후에나 돌아오고, 이게 사는 건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한국 가면 안 돼요. 거기는 배고프지 않대요. 병원도 공짜고, 학교도 다닐 수 있대요. 은혜야, 그게 어디 쉬운 일이니? 어렵더라도 가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다가 죽는 게 나아요. 딸아이의 눈빛이 절박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땅을 떠나야 한다고. 내 딸만이라도 살려야 한다고. 은혜야, 엄마가 방법을 알아볼게. 정말요, 엄마? 그래. 우리 여기서 나가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딸아이가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나갈 것인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것인가? 아들은 어떡하나? 남편은?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